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정적 일자리를 정말 제공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또 이 부동산 가격을 정말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왜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높지? 높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높지? 제가 계속 그 궁금해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영세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과 한국을 좀 비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뭐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에 드디어 추월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렇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 국민 행복도 지표라든가 아니면 자살률이라든가 학계 출산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반적인 환경 지표 등등 여러 가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진정으로 추월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학계 출산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교할 때 일본은 지난해 학계 출산율이 1.2명인데 우리나라는 0.72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일본은 1.2명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왜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당연히 결혼을 안 해서 그렇죠. 물론 유럽이나 아니면 뭐 미국 같은 데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게 혼외 출산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90% 이상, 95% 이상이 다 사실은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혼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는 결혼을 해도 늦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불혼자가 많고요. 두 번째는 만혼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혼하고 나는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늦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세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갖겠다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또 가져도 하나만 갖겠다 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안 하겠다, 아니면 해도 늦게 한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거나 하나만 낳겠다는 분들이 많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표면적이어서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어떤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조사 연구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직접 그러한 여러 뭐 사실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대답이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중에 이게 그래도 제일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일보하고 STI에서 지난해 사실 조사한 건데요. 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뭐 그게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나눠서 물어봤어요.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성의 경우는 일과 육아에 병행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여성 입장은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그게 두 번째. 거의 두 개가 비슷해요, 사실은. 세 번째가 뭐냐면 일자리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니까 일자리 소득이 너무 불안하다. 네 번째는 주거가 불안하다. 이 네 가지예요. 남성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육아와 일이 병행하는 것,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후순위예요. 그럼 뭐가 제일 높으냐? 세 개 비슷해요.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주거. 이게 불안해서 그렇다. 그 세 번째가 자녀 양육비가 너무 높아서 이게 부담이 된다.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일과 육아 병행 부담이 네 번째인데 여성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다. 어쨌든 두 가지를 합하면 이 네 가지다. 하나는 일자리가 너무 불안하고 두 번째가 집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도대체 어디 들어가 살 집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간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자녀 양육비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너무 그 치열한 경쟁이 너무 부담이다.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설문조사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이제 통계 분석을 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도 해봤고 또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렇게 봤더니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게 설명을 뭐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머리만 아프실 것 같으니까 오른쪽 그것만 보시면 첫 번째 고용이 불안해서 그렇다. 좀 전에 나왔던 그거잖아요. 두 번째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 이것도 좀 아까 나온 거잖아요. 세 번째로
주거가 불안해서 그렇다. 이것도 나온 거잖아요. 네 번째로 양육이 불안하다. 일과 양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 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뭐 여러 가지 이 통계 분석을 막 여러 가지 뭐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건 첫 번째는 일자리가 너무 없다. 불안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살집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 지방에 많은데. 그게 아니라 살만한 집. 그러니까 일자리가 주로 어디 서울과 수도권에 있잖아요. 여기 와서 살아 보려니까 살 만한 집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 네 번째는 아이를 키우면 결국은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을 포기할 바에 내가 아이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여성분들이 더 특히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또 이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보면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게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요. 이게 금방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년 취업 재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뭐 엄청나게 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뭐 재수하면서 막 취업 고시를 봐요. 고시를 봐. 그게 굉장히 힘들고 해봤자 또 이게 뭐 무슨 인턴이나 이런 임시직에 들어가서 또 뭐 계속 또 거기서 사실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놈의 일자리가 또 서울 수도권에 다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집값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젊은이로서는 내가 지금 이제 일자리가 있어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그래, 결혼 또 미뤄야지. 아니면 결혼 못 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마련이 돼도 너무나 또 교육비가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 또 드려왔는데 그게 이제 이유라는 거고. 네 번째가, 일을 포기하든지 아이를 포기하든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을 보면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의 KDI 같은 뭐 ID 제트로 아직갱이라고 하는 가서 세미나하고 그리고 각슈인 대학에서 세미나하고 개요 대학에서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식사하면서 또 일본 경제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뭐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현상 특히 이제 출산율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이거 아니면 뭐 교육과 관련된 문제, 일과 가정 양립 문제 이런 걸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게 더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출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 왜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높지? 높아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높지? 제가 계속 그 궁금해했거든요. 일본 전문가라는 분들이 뭐 얘기한 거 들어보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딱 갔다 오면서 딱 정리가 됐어요.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한국보다 일본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해도 취업이 바로 안 돼요. 거의 1년을 취업 재수를 해요. 취업을 해도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걸 해요. 또 그것도 임시직이고 그리고 인턴직이에요. 또 그게 예전처럼 평생 직업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다 하는 얘기고 더군다나 그 일자리를 찾는 게 일본에 비해서 더 늦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대입재수부터예요, 대입재수. 거의 대학에 진학할 때 절반 정도는 다 1년 정도 재수를 하잖아요.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를 해요. 이거 정말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취업 재수도 1년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군대 복무까지 해요. 한 2년 정도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취업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은 대졸 취업자가 굉장히 용이해요. 거기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재수도 예전에는 뭐 일본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될까 말까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요 대학도 그렇고 뭐 각슈인 대학도 그렇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취업 재수 이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학 4학년 되면 이제 취업하려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원서를 뭐 수십 군데가 아니라 수백 군데도 내고 막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근데 일본은 이 취업을 언제 하냐면요.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일본 대학 교수는 그게 또 불만이긴 하던데요. 3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해요. 근데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그때 취업을 하면서 그때 뭐 약간 뭐 수업을 등한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다시 또 대학 수업을 하고 이제 그 취업이 안 되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도
취업 전선에 나가 있어요. 근데 4학년쯤 되면 자기가 어디로 취업을 할지 타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대학 생활을 정말 알차게 이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또 여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요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학생들 데리고 제가 한국에도 왔었어요. 얘들 4학년 때 왔어요. 왜 그게 가능해요? 이 취업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취업 상황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평생 고용제도가 일본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국보다는 어쩌면 그 고용시장이 비탄력적이어서 비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일자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출산율도 더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값인데요. 한국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이후에 서울 강남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2022년 하반기에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정부가 계속 집값 부양 정책을 또 쓰면서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집값을 계속 부양하는 정책을 썼는데 이게 마치 젊은이들 도와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도와준 게 아니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어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냐. 이제 저는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1991년 버블이 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실 주식 가격은 1989년 12월에 꺼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좀 지나서 91년 초에 일본의 이제 주식 가격이 아닌 이제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니 토지 가격 버블도 막 급작스럽게 막 꺼졌어요. 그래 막 꺼지면서 이게 지금 예,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예요. 여기 보면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보면 여기 91년 2분기에 고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전고점까지 회복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택가격은 지금 아직 예전보다도 낮은 편이에요. 실제 소득 대비로 보면 한국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제가 예전 뭐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일본화 위기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중국의 집값이 소득 대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중국이고 한국이 또 굉장히 높다. 그래서 소득 대비로 한 26배 정도 된다. 그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방 3개짜리 기준이에요. 이게 방 3개 기준으로 볼 때 이 그 집값이 평균적인 소득 대비 한 26배 정도 된다. 실제 뭐 생각해보세요. 한 주택 가격 평균적으로 아파트 가격 한 서울이 한 12억 정도 된다고 이제 보통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니까 따져보면 당연히 뭐 25배 정도 가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도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젊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자리도 이제 안정적으로 구해졌고 또 집도 뭐 이렇게 뭐 동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 오사카라든가 다른 데 가도 집값이 뭐 도쿄보다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뭐 구하는 데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결혼하고 출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주택 부담이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제 경쟁인데요. 그 경쟁하고 이제 교육비 문제인데 한국보다 경쟁률이 지금 낮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사실은 태어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태어나자부터 시작해 너는 서울대 갈 거야 아니면 의사 될 거야 아니면 판검사 될 거야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엄청난 그러한 사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막 그렇게 시키고 막 그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특별 그런 과외도 시키고 여러 가지 특기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엄청난 그런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시 또 재수까지 시키잖아요. 그렇게 막 시켜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여보내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는 재수도 좀 우리나라처럼 있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예전에도 일본은 한국처럼 그렇게 뭐 무조건 뭐 도쿄대, 동경대를 가야 된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고 지방 뭐 국립대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뭐 무조건 뭐 의사되고 무조건 뭐 판검사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시민으로 산다. 뭐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에서 뭐 일본 쟤들은 왜 이렇게 꿈도 없다, 뭐 희망도 없다, 뭐 미래도 없다. 그래서 뭐 그냥 왜 저렇게 사냐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또 한쪽에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과열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소시민으로서 행복하게 또 산다 뭐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비가 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낮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래도 일본도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보다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여기 재밌는 그런 어떤 자료인데 지난해 중국의 위아 인구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가 18세까지 이제 성인이 될 때, 이거 사실 대학 교육비까지 넣으면 더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려 3억 6,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학 경비까지 넣으면 아마 4억이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4억이지. 4억까지 되는데 그거 우리 가게가 평균적인 가게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힘들죠. 집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따지니까 이게 1인당 GDP 대비 한 7.8배 정도 되는데 이게 단연코 전 세계 1위라는 거고요. 중국이 2위라는 거예요. 중국이 6.9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도 출산율이 한 1.00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도 집값도 너무 높죠. 거기에다가 뭐 요새 또 청년 실업도 굉장히 높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안정된 일자리도 없죠. 거기다 집값은 집값대로 엄청나게 비싸죠. 거기다 또 이 과열 경쟁도 거기 또 엄청나 또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서 양육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출산율도 지금 1.00으로 G20 중에 한국이 1위, 그다음에 중국이 2위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중국도 그래서 똑같은 2위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이게 한 4.3배 정도. 그래서 일본은 한국보다는 상당히 한 절반 정도, 양육비로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지만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거는 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은 지금 장시간 근로 문화가 좀 많이 있잖아요. 실제 제 졸업생들도 보면요. 취업했다고 좋았는데 딱 가보니까 이 친구가 당장에 뭐 살 집이 없어서 그렇지만 도대체 연애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럼 하면 되지. 근데 주말에는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는 거 시간이.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결혼을 해도 더군다나 또 뭐 계속 거기 가서 뭐 일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쉽지 않다. 이 장시간 근로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해가지고 제가 출산율이 일찍부터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1.3명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근로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약간 탄력적인 근무 그러니까 무조건 출근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재택근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러한 비정형 근무제도 확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근무 환경이 좋다 뭐 그런 얘기고 또 육아휴직도 한국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정부가 이제 법과 제도를 막 갖춰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일찍부터 이걸 갖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게 더 유리하다 하는 거고 사회적 인식도 한국과 일본이 다 이게 봉건 유교 문화가 그냥 계속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본은 좀 일찍부터 좀 남성도 좀 가정일 그리고 육아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뭐 문화가 좀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결국은 일자리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집값이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경쟁적인 그런 환경이 이제 많이 완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일과 가정 양립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물론, 일본을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 국가하고 비교하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일본의 출산율도 저 유럽 같은 게 OECD 평균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는 더 낮은 편이긴 하지만 한국보다는 낫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젊은이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정말 제공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또 이 부동산 가격을 정말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빚내서 집 사라니까 뭐 특례대출 뭐 이렇게 뭐 디딤돌 대출 많이 해줄게 뭐 아니면 뭐 무슨 신생아 특례대출 해줄게 이렇게 하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국 집값을 띄워가지고 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더 고통스러운 그런 부동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이 경쟁적인 교육 문제
이걸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별도로 제가 특히 이제 교육 문제도 제가 이제 조만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이것도 사교육 문제도 정말 이걸 줄여야 된다. 아니,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거 대학 입시도 현재 방식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도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과 가정 양립 문제,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거의 저출산 대책하면 네 번째 문제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아직 뭐 충분히 해지도 못했는데 이것도 물론 앞으로 더 이제 확장시켜서 이런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제도를 더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 예전부터 제가 인구부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이제 인구 부서를 만들겠다. 뭐 부총리급을 만들겠다 하는데 거기서 만들 때 이 네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적극적으로 다루고 그것도 그래서 그냥 뭐 호랑이 막 도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바로 이제 점점 낮아지는 합계 출산율이란다면 그걸 앞에 가가지고 정말 튼튼한 그물망을 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정책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